안녕하세요. 썰 대표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의사와 재혼한 전 남편이 20년 만에 찾아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남편이 있는 줄 알아요. 아무 말 없이 지내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넘어가다 보니 저랑 오래된 지인들조차 그냥 주말 부부로 알고 남편에 대해 더는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35살이 되던 해 여름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버려진 거죠. 4살짜리 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가버렸어요.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데 그때 느낌은 그냥 갈비뼈가 하나씩 뽑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공허하고 아프고 한참을 그랬으니까요. 그랬던 전 남편이 20년이 지나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갈비뼈로 모자란지 심장까지 타버리는 것 같네요. 풀 것 없는 제 응어리를 용기 내어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직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25살부터 작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싸게 물건을 가져다 국내에 파는 회사였는데 전 남편은 같은 회사 직원은 아니었고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작은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오면 그걸 전 남편이 받아다 파는 형식이었고 늘 회사에 올 때면 음료를 한 상자 들고 와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저씨였어요. 하루는 회사에 다른 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날 가져온 음료가 부족했었는지 회사 막내였던 저는 그때 그 음료수를 받지 못했어요. 사실 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쓰였는지 저보고 뭘 좋아하냐 묻더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딸기 우유가 좋다고 했고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이 저희 회사에 올 때면 꼭 검은 봉투에 딸기 우유를 가져다 제 책상에 올려놓고 나가더라고요. 그 우유 때문에 결국 연애까지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참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기억해서 신경 써줬으니까요. 빨대 하나 가져다 주는데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찾아서 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저도 그런 모습에 점점 마음을 더 열어줬고요. 누가 나를 신경 써주고 맞춰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잔잔하게 감동받으며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 날 제가 드레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 28살, 남편 나이는 32살이었어요. 회사 근처 작은 신혼집을 구해 시작했습니다. 결혼 당시 시아버님은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어머님이 신우와 함께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신우는 저보다 1살 많았고 남편보단 3살 어렸습니다. 사실상 전 남편이 그 집의 가장이나 다름없었고요. 시댁 사정이 아주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근데 참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성격이 자상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님도 너무 좋은 분이셨고 신우도 마치 친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매일 저녁 어머님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 떨다 오고 했으니까요. 모든 게 다 행복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시집 잘 갔다고 인복이 많다며 좋아하셨고 돈은 좀 부족하지만 대신 맛있는 떡볶이는 많았으니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신혼생활을 꿀단지에 들어가서 한 것처럼 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꿀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자 상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돈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저는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뉴스에서 국제정세가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 회사는 규모가 있어서 버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남편 가게였습니다. 저희 회사랑 비슷한 사업이니 당연히 여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역시나 남편의 가게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1달 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고 그때까지도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 그 언덕을 넘지 못했습니다. 남편 가게도 문을 닫게 되었어요. 저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러 다녔고 남편은 지인 사장님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 인생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아들을 보면 가슴 한구석에 미안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웃지 못했거든요. 행복이 아니라 걱정부터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미안하다며 울더라고요.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는 이미 다 정리한 상황이었고 저는 임신까지 한 마당에 직장도 못 구했죠. 남편은 계속 사람들을 만나러 바쁘게 다니면서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기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늦게 남편이 집에 오더니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잠시만 친정에 가서 지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고, 그러자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며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이번에 직접 해외로 가서 물건을 팔아보겠다고, 수입 수출이 막혀버린 상황이라 직접 들고 가서 팔아야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을 팔아서 사업자금으로 쓰고 그 돈으로 쉽게 말해 보따리 장사를 하겠다고. 다른 일도 다 찾아봤지만 지금껏 해왔던 일이 이것뿐이라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임신까지 한 마당에 아이까지 품고 친정집에 뭐라고 하며 들어가겠나요? 근데 남편은 친정집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름 배려였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다음날 저희 집으로 시어머님과 신우가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무슨 생리별이라며 뜯어 말리셨습니다. 남편은 결심이 서 있는 상황이었고 한참을 의논한 끝에 저는 어머님과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우가 시집가서 어차피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어디든 저 편한 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먼저 어머님과 지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친정집보다 시어머님과 지내는 게 마음은 더 편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이런 모습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저에게 그런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내 이야기는 주변 사람에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신혼집을 팔아서 사업자금으로 들고 해외로 떠났고, 저는 그날부터 어머님과 함께 지내며 분식집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친정으로 가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때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이 집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제 배만 붙잡고 있다가 가고 그랬어요. 주말 부부라고, 그냥 좀 더 바쁜 주말 부부라고 생각하자고 제가 웃으며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고맙다고 이 고비 잘 넘겨보겠다고 했는데 1년도 못 넘기고 남편은 돌아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짐 가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가 늦은 밤이었는데 가게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길래 자세히 보니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낡은 잠바 하나만 입고 서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저랑 어머님은 달려나가서 다친 곳은 없냐며 이곳저곳 살펴봤고, 반년 만에 더 말라서 돌아온 모습을 보고는 붙잡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하길래 어머님은 건강하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남편도 어머님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많이 힘들어하고 표정이 많이 우울해 보였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 다시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네요. 이젠 배달도 직접 하겠다며 예전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소가리를 많이 하셨는지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시자마자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늘 괜찮다고 하시며 웃으셨지만 자꾸 의자에 앉으시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셔서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신장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겉에 드러난 증상이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혈뇨가 몇 번 나왔을 텐데 왜 병원에 오지 않았냐고, 왜 키워서 왔냐고 했어요. 남편은 그날 혼자 엄청 울더라고요. 변변한 치료도 한번 못 받아보시고 어머님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계속 자기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가 무능해서 그런 거라며 자책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분식점은 저희 부부가 운영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친정에서도 저희 사정을 완전 다 알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친정아빠가 저에게 통장을 주시더라고요. 3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가게에 쓰라고 하셔서 그걸로 가게 외부를 좀 깔끔하게 다시 꾸몄습니다. 1년 정도 지나자 남편도 다시 의욕을 되찾았고 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셔서 저는 분식집 주방에서 어머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주로 배달을 나갔고요. 그러면서 다시 예전 모습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자상했던 모습도 돌아오는 것 같았고 신혼 때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알콩달콩 다시 지냈어요. 가게 일 끝나면 둘이 야식도 만들어 먹고 더운 날엔 가게에서 에어컨 틀고 냉면도 해 먹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잘 컸고요. 아무 걱정 없었네요. 근데 남편은 저랑 생각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가게 수입이 점점 줄어든다고 걱정하더군요.
아무래도 요즘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점들이 많이 생겨서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밤마다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라고요. 남편이 직접 배달도 나가고 가격도 더 낮추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면서 열심히 지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가게를 비우고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배달을 나갔다가 꽤 늦게 돌아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배달 나갔다가 식사도 하고 들어왔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게 다 단골 관리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지만 음식 배달을 나가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부부가 결혼 초반에 워낙 많은 일을 겪어서 그렇지 나이로만 보면 그 당시 제 남편이 38살, 제가 34살이었어요.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남편은 평상시처럼 저에게 늘 자상하게 챙겨주는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는 남편이 예전에 하던 사업을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던 지인들을 만나러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고 나중에는 지방에 간다고 주말에 1박 2일로 내려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요즘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냐고 나한테 솔직히 다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마음은 계속 초조했어요. 근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밤 늦게 들어오더니 저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잠깐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예전에 겪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최대한 웃으며 왜? 또 친정집에 가라고 하게? 이번에도 그런 소리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남편 표정은 계속 무겁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저에게 꺼낸 말이 이혼이었습니다. 무슨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표정에 변화 없이 자기가 여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함께 못 살겠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덤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치지 말라고 하다가 지금 이게 진심이냐고 묻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 아들은 4살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와서 난리를 치셨는데 그때도 꼼짝없이 앉아서 다 맞고 있었어요. 얼굴이 붓고 피가 나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고 그게 더 화가 나고 그때는 이혼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혼 후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단 1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 같이 못 살겠다 그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그 상간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되자마자 웃음밖에 안 나왔네요. 저희 가게 맞은편에서 작은 병원을 하는 의사였어요. 의사 여자 앞에 앉아 있으니 내가 왜 이혼당하는지 그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정말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그 많은 일을 견디며 살았었는데 그 여자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올해 43인데 지금까지 이혼만 2번 해봐서 이혼에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무 미안한데 나도 이러기 싫은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 몸의 뼈가 하나씩 녹아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혼 못하겠다고 했지만 몇 달 지나자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장 찍고 이혼해줬습니다. 위자료는 그 여자에게 5천 받았고 남편은 가게랑 집이랑 다 저에게 넘겨주더라고요. 그 여자는 곧바로 병원도 접고 어디론가 가버렸고 저도 가게 싹 정리해서 친정 근처로 옮겼어요. 학교 앞 가게에서 새로 분식점을 하나 차렸고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장사가 더 잘 되더라고요. 처음엔 저희 부모님과 함께 하다가 나중에는 혼자 했어요. 전 남편과는 계속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연락이라고 하기 좀 우스운 게 한 달에 한 번 양육비 때문에 입금했다는 한 줄의 문자만 받았으니까요. 그나마 그 문자도 서로 연락처 확인 겸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돼버렸어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날 전 남편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양육비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그만 보내주려나 싶었는데 양육비를 더 보내주겠다며 한 달에 150씩 보내더군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한 달에 200씩 보내줬는데 저는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통장에다 모아놓고 있었어요. 나중에 저희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그러자고 생각했거든요. 분식집이 나름 괜찮게 돼서 크게 쪼들리며 살진 않았어요. 저희 아들은 딱 중학생 때까지만 아빠를 찾았어요.
사춘기를 자기 아버지에게 몰아서 풀더라고요.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이제 아빠 얼굴 그만 보고 싶다고 저보고 대신 전해주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고요. 따로 설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전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냥 알겠다고 했고요. 대학에 갈 때도 심지어 군대 갈 때도 단 한 번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첫 휴가 나와서도 온종일 분식집에 나와서 엄마 일 도와주다가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부족한 엄마 곁에서 나름 대학교도 서울에 있는 곳에 들어갔고요. 등록비 걱정된다며 국립대학만 찾아서 갔습니다. 말수는 적은데 지아빠 닮아서 은근히 자상해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몇 달을 아르바이트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분식집 에어컨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렇게 에어컨 설치하고 바로 다음 주에 들어갔어요. 저도 50이 넘고 그러니 아들만 보며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더 실감이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남편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분식집 마감 시간이었는데 누가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가게 청소하다 깜짝 놀라 돌아봤는데 저희 전 남편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왔더라고요. 절 보며 환하게 웃으며 오랜만이라고 하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게다가 머리털도 다 빠져서 밖에서 스쳐 지나가면 알아보지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밝게 인사하길래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아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지 들어오자마자 가게 테이블을 흔들어보고 의자도 눌러보며 고장난 거 있나 확인하고 선풍기는 잘 되는지 에어컨은 잘 나오는지 하나하나 손을 대보며 확인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몇 달 전 휴가 때 가게에 오자마자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어컨은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웃더군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그러더군요. 남은 위자료 갚으러 왔지. 저번에 다 못 줬잖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그때 집이며 가게며 다 넘겨준다고 하고 끝난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그건 원래 제 몫이었다고 하면서 품속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테이블에 올려놓더라고요. 당장 내일 은행 문 열리면 이것부터 넣으라고 들고 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안 받겠다고 싫다고 했는데 전 남편이 제 손을 잡더군요. 쓰기 싫어도 갖고만 있으라고 어차피 양육비도 안 쓰고 다 모아놓는 거 아니냐면서 이번에 주는 돈도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그 봉투를 열어봤는데 수표가 여러 장 들어있었어요. 하나하나 숫자를 세어봤는데 기겁할 뻔했습니다. 1억짜리 수표 4장에 1000만원짜리 수표 5장이 들어있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돈인가 싶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때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해보는 거였습니다. 전 남편은 바로 받더니 저보고 대뜸 일단 은행에 넣어 들고 다니지 말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싫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전화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엔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제 앞에 앉자마자 예전엔 커피도 못 마시더니 이젠 마실 줄 아냐며 묻길래 요즘은 술도 잘 마신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일단 이 봉투부터 다시 가져가라고 했어요.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돈 많어. 이거 줘도 굶어 죽고 그러지 않어. 그래서 제가 의사 남편 되니 돈 많나 보네. 그 소리를 듣자 남편이 웃더군요. 이혼한 지 10년도 더 됐는데 무슨 의사 남편이냐며 지금 그 여자는 4번째 남편하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하나 운영하는데 제법 잘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대뜸 더 늦기 전에 주고 싶었다고 나중에 아들 결혼할 때 작은 집이나 하나 해주라고 하길래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이제 군대 들어간 아들에게 무슨 결혼 자금을 주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찜찜했어요. 그렇게 그날 대화는 끝이 났고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머리털도 다 빠져서 홀쭉해서 온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돈을 주는 것도 이상했고요. 그래서 다음날 전 남편 집으로 가봤습니다. 예전에 받아놓은 주소가 있어서 찾아가 봤어요. 판교에 있는 아파트더라고요.
가서 배를 누르는데 현관문에서 백발 노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를 알아보고는 기겁을 하길래 자세히 보니 그때 그 상간녀 여의사였어요. 못 알아볼 정도로 늙어 있더라고요. 의사도 세월 앞엔 똑같아 보였네요. 저를 보자 기겁을 하며 어쩐 일이냐고 하길래 전 남편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어서 왔다고 했어요. 그때 전 남편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신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병이 유전적인 요인이 커서 시어머니랑 똑같이 그렇다네요. 자기도 최근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서 자기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전 남편이고 게다가 직업이 의사인데 책임감 없는 건 늙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분식집은 하지 못했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자꾸 시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고 왠지 전 남편도 그때와 비슷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이혼하고 나서는 전 남편 생각만 하면 화가 끌어올라서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며 저주했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에 전 남편을 찾는 것도 웃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 저희 아들이 휴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아들 데리고 전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에겐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냥 끌고 갔어요. 전 남편도 아들이 나오는 줄 모르고 있었고 그날 카페에서 두 남자가 서로를 보며 놀라더군요. 거기서 그때 받았던 돈 봉투를 꺼내놨습니다. 당신이 직접 아들에게 주라고 나는 못 받겠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한참 동안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계속 눈물이 나서 전 남편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왜 그러냐고 했어요. 그날 그렇게 전 남편은 아들에게 돈 봉투를 줬습니다. 아들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받으라고 했어요. 그 큰 돈을 주면서도 전 남편은 아들에게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평생 아비를 미워하고 욕해도 좋으니 기억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잘 키워줘서 고맙다며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들은 계속 무슨 상황인지 황당해했는데 정 궁금하면 나중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젠 분식집도 그만할 거니깐 괜히 휴가 때 분식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딱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떠났어요. 다행히 아들 저녁 후에 몇 번 만난 것 같았네요. 아들도 예전처럼 아빠를 미워하지는 않는 것 같았고요. 한 번 가면 오래 있다가 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짧아도 너무 짧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통장에 돈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이 숫자들이 뭔지 참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숫자 때문이든 여자 때문이든 마지막엔 결국 쓸쓸히 혼자 떠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전 남편의 인생도 참 불쌍해 보였네요. 전 그날 이후로 분식집도 접고 요즘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잘해서 나중에 며느리도 보고 손주들도 봐야죠. 지금까지는 저도 참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열심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감히 생각하기에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전 남편에게 배려 그 이상으로 하신 것 같네요. 앞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썰